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혁명입니다. 구한말 기울어가는 한반도를 찾아왔던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정탐꾼이었던 혼마 규스케입니다. 그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혼마 규스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는 희한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서 담배만 피고 있는 족속. 그런데 대부분의 재상가들은 일도 안 하는 그 족속이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양반 종족이다. 양반을 한 부족으로 일본 사람이 오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양반가에 속한 상놈들은 정말 비참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는 중류 이상의 양반은 모두 하인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있다. 이들은 봉급을 받고 노예가 된 것도 아니다. 대부분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하인이 되면 자자손손 영구히 주인 집의 천한 일에 복종하고 개나 말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 장가를 가도 자식을 결혼시켜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일하거나 쉬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계속 먹을 수도 없다. 추워도 옷을 껴입을 수가 없다. 만사를 주인집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하인이 된 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정신을 주인집에 바치고 개나 말과 같은 지경에 떨어져도 참담한 슬픈 눈으로 눈물을 머금고 일생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생 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자손손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막힌 운명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이들은 불쌍한 백성이다. 일본 정탐꾼의 눈에 비친 양반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상놈, 아래껏 천민, 하인들, 그 슬픈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자자손손 비참한 운명을 물려주어야 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국 선교사였던 제이콥 로버트 무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한국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참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딸아이가 재롱 부리고 애교를 떨 때 아빠들이 거기 흠뻑 빠져서 흔히 딸 바보라고 부르는 참 그런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그렇게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히려 슬퍼하면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준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요, 영어로 하면 sorrowful. sorrowful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슬픔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sorrowful이란 이름이 너무나 흔하다라고 적었어요. 그 sorrowful이 뭐냐면 섭섭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다 같이 기대했는데 여자가 태어나서 너무나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sorrowful의 의미를 갖는 섭섭이로 부르기도 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린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왔다고 되새길 수도 있다. 부모들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딸을 팔기도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들 팔려간 어린 아내들은 문자 그대로 시댁에 끌려간 노예들이다. 방앗간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그 집안에 노비가 있었더라면 노비에게나 맡겼을 온갖 종류의 집안일을 다 맡게 된다. 여인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나 완성품에 불과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멸시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일평생 따라다닌다. 미국의 선교사는 남녀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신분 차별, 남녀 차별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청년 이승만이 젊은 시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1901년 제국신문에 자녀를 매매하는 풍습이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 지금의 서북지방 평안도의 한 속담을 소개하죠. 평안도에서 산모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10달을 고생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산모가 너무 절망해갖고 내가 헛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웃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절에 흉년이 들면은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이 있는 집안은 한 해, 1년 흉년 굶어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 딸아이를 술집이나 방앗간이나 아니면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는 형식으로 팔아버립니다. 딸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한 해 흉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말이 속담이 돼서 딸을 낳았다고 서운해하는 산모들에게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라고 말을 건네는 것이 아주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1901년 제국신문에 쓴 글에서 청년 이승만이 이런 풍습은 없어져야 된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독립정신이란 글에는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속박당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속박당한 상태가 뭐냐? 첫째가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다. 이렇게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을 철폐해야 되고 남녀의 차별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헌을 남깁니다. 미국 흥학 신법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 글에는 배움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주로 양반, 남자만 교육시켰던 시절입니다. 상놈, 여자도 양반, 남자와 똑같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신분 차별 철폐, 그리고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혁명의 꿈을 감옥에서부터 간직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자신이 감옥에서 가졌던 그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하와이 한인학원, 제일 한쪽 가장자리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사람이 이 하와이 한인학원의 교장 선생님 겸 국어 선생님 겸 역사 선생님 겸 성경을 가르쳤던 교목 역할을 했던 이승만입니다. 이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찍는데 반만 년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왜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공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진처럼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양반 상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년 이승만의 꿈이 현실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라고 하면요. 그전에는 남자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공학을 시작했으니까 남자애들이 많은데 여자애들을 몇 명 끼워 넣은 형태의 구성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여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소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선에서 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든지 팔아버리던 악습이 하와이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와이에 와 있던 우리 교민들이요. 딸을 낳으면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그저 중국 사람,
하와이 원주민, 하와이에 사는 다른 민족들에게 어린 나이의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하기 전에요, 하와이를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길거리에 거지를 보는데 이 거지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와이 원주민하고도 닮지 않았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생긴 걸 보면 틀림없이 조선 아이처럼 생겼는데 조선말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선의 악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딸 아이들을, 아들은 귀중하니까 키우지만 이 쓸모없는 딸아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자아이들, 노예처럼 팔려간 여자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여학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남녀 공학을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뛰어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야 남녀 평등 시대가 열린다.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는 선각자적인 결단입니다. 이승만이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다 그랬으니 조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돼도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교육시킨다 그랬으니 이건 그 당시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개명했다는 미국 선교사들도 말립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남녀 공학 학교를 세우느냐?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은 남녀 공학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게 아니고요, 하와이에 와서 팔려다니는 여자아이들 모으고 거기다가 남자아이들까지 받아서 세계 최고 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를 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이승만이요, 이 식민지 조선을 위한, 팔려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대적인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의무교육 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학교에 가본 인구가 14%였습니다. 86%는 학교라는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합니다. 무조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입학하게 만듭니다. 이승만 정권이 끝마칠 무렵 학령기 아동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비율이 96%로 늘어납니다. 교육받은 인구를 14%에서 96%까지 늘려서 지식강국, 교육대국 코리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서 글자를 배우게 합니다. 배움의 시기를 잃어버린 장년, 노년 세대를 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합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요, 80% 이상의 국민이 글자를 읽고 쓰게 되는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자를 해독한 역사가 없습니다. 5천년 동안. 많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5%? 많이 쳐주면 10%? 90% 이상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비로소 96%가 학교에 가고 80% 이상이 글자를 읽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무렵에 원로 극작가로 유명하신 신봉승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원도 옥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옥계 국민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반 아이들 67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싸왔던 아이는 6명, 7명. 한 반 아이들 가운데